오늘 헌재가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과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 심판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뭐 답정너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오늘 선고되는 거는 두 건이에요. 두 건.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한 건이 있고, 네. 어떠한 모 변호사님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했다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는 두 건이 있고요. 이 두 건이 사실 권한쟁의 심판은 접수된 지 31일 만에, 또 헌법소원은 접수된 지 37일 만에 오늘 선고가 나오는 셈이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좀 빨리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엄청 빠르죠. 예, 우리가 우원식 의장 건은 이제 나중에 다루더라도 이 모 변호사님이 신청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당한 거 있잖아요. 예. 요거는 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은 자기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나의 기본권이 침해가 돼야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에 대해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헌법소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 그냥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변호사님이 사건을 대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 그 대리인 이름으로 뭐 청구를 하던가 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또 기존에도 많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재판이 있었는데 예. 헌법재판관들이 없던 시절이 뭐 2명 공석, 1명 공석인 시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청구가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요건이 불충족돼 가지고 각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원식 얘기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네. 이분이 이제 신청한 건이라고 합니다. 이 도담이란 법무법인에 있는 김정환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신청한 헌법소원이 3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 이 헌법소원 37일 만에 선고 나오는 거 이거 엄청나게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요. 심지어 그 중에 몇 명의 헌법재판관님들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들어가신 분들인데 와 이게 30일 만에 나온다는 거는 헌법재판뿐만 그러니까 재판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 행정 처리에서 30일 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약간 좀 말도 안 되고 힘든 일이죠. 보통 한 900일 걸리는데 이게 네. 30일 만에 이루어지는. 야, 그렇습니다. 이게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이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네, 이게 또한 재판에는 그 기속력, 뭐 구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일반적인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있는데 이건 임명권이잖아요. 예. 임명권이기 때문에 그 기속력에 대해서 법률적인 그 법 문장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렇고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법적 해석이 좀 분분하고요. 임명을 안 해도 된다는 해석이 좀 다분하고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도 언제 기간 안에 임명을 해야 되냐 그것도 좀 예.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권력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판례 번호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판례 번호, 예. 2023 헌라 3. 헌라 3. 헌라 3 결정에 보면 이게 어떤 국회의원이 본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혼자 청구한 사건이에요. 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행동으로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뭐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다. 네. 국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인데 다수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라는 그러한 판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선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각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선고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예. 선례의 판례에 의하면 각하가 되는 것이 사실 명확합니다. 각하가 되는 게 명확한데 예. 오늘 결정은 글쎄요. 많은 분들이 또 위헌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답정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좀 신뢰가 많이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헌재가 그리고 뭐 위중한 걸 먼저 한다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 심판보다 한덕수 대행 그 탄핵 심판 사건보다 훨씬 더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중한 걸 먼저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대행하던 사람의 그런 사건보다 헌법재판관 사건이 더 위중하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을 대행하던 사람보다 더 위중한 게 있을지. 예, 단순히 이제 선입 선출 원칙을 이제 어긋나게 하겠다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의 거기에 대한 변명이 중요한 거 먼저 하겠다, 중요한 거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도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본인들의 인원 충원에 대한 거를 30일 만에 31일, 37일 만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차라리 선입 선출을 지키겠다고 해서 앞에 있는 걸 먼저 빨리빨리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걸 붙이던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법 쪽에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탄핵 소추되지 않았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지금 똑같은 비슷한 걸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 이 최상목 대행이 연루가 돼 있는 이 마은영 후보자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 이거 선호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선호가 뒤바뀌면 자 오늘 만약에 오늘 그 인용을 내려요. 인용을 내려서 최상목은 마은영을 임명해 인용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한덕수에 대한 판단이 또 30일 만에 만약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 내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 선고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하죠. 없어지는 거고 다시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가 다시 또 임명 거부하면 다시 또 도돌이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왜 최상목의 임명권에 대해서 먼저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 총리도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있고 이창수 검사장 건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의문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때 탄핵안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게 8대0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4대4가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충격을 받았고 뭐 출근 하루 만에 탄핵당할 잘못을 한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저희가 좀 이어가자면 그 헌법재판소 관련된 이슈 좀 저희가 이어갈게요. 윤 대통령 측이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검토한 데에 대해서 헌재 공보관이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서 진술한 경우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가지고 직접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 기피 안 된다. 그냥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 기피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 기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피가 안 된다고 이렇게 헌재에서 아예 나서니까 그래서 이번에 회피를 이제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기피하고 회피 차이가 또 어떤 건지 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또 윤 대통령 측이 제출을 했는데 일단 기피하고 회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회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제척은 직무상 당연히 배제되는 사유. 법관이 알고 보니까 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배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혹은 관련자들이 혈연 관계던가. 그 기피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신청을 해서 저 판사님은 내가 기피하겠다라고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본안 변론 시작 전에 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관 공보관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 거고요. 회피는 법관이 사건을 진행 중에 기피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 회피하는 겁니다. 본인이 회피해라. 법관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사건이 한참 진행되다가 갑자기 판사님이 하루아침에 바뀐 사건이 있어요. 판사님이 회피해가지고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또 다른 법무법인 모 법무법인하고 대형 로펌하고 같이 프로젝트 같이 사건을 하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판사님이 사건 잘 진행하다가 한 뭐 6차 변론기일에 회피를 하셔가지고 7차부터는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판사님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법무법인에 취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회피를 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니 뭐 가족이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어떤 재단에서 근무를 해요. 그 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국회 측의 변호인이에요. 그 양측의 한쪽의 변호인이란 말이에요. 대표자네 심지어. 그 남편이 일하는 아까 말한 제가 아들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그 사건을 맡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기피가 된 것인데 똑같이 남편이 일하는 법 재단의 이사장이 변호사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기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 그리고 여동생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공보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우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법령이 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뭐 변호사사무소 네. 여기에 연관돼 있으면 기피, 제척, 회피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재단. 예. 근데 사실 재단이 공익재단의 성격인 거면 그 자체로 변론을 또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 법조항이 애매합니다. 이거는 약간 국민의힘에서 입법적인 공격을 좀 해야 돼요. 아, 네. 이거- 악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 특히 그렇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재단이잖아요. 근데 네. 공감이 사실 민변보다도 더 찐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찐이라 찐찐찐 네. 얘기하면 또 미소스러우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뭐 회피를 지금 상황 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회피가 어디까지 그 회피를 해야 되냐면 예. 종중 사건 있죠. 그러니까 종중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비범인 사단 단체. 네. 우리나라는 종중이라는 그러한 가족의 이제 소유한 땅이 있는데 종중 사건에서 같은 성씨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네. 판관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진주 강씨, 전 강씨잖아요. 아, 강씨. 제가 근데 판사예요. 네. 근데 진주 강씨에 대한 종중 땅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저는 종중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성이 강씨라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이게 올라가서 상대방 변호사가 회피 신청을 했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 같은 종중의 구성원이 판사인 경우에는 그 판사는 이거를 회피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같은 성씨만 돼도 회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아주 먼 친척도 회피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남편이 여동생이 법조에서는 다 스스로 회피를 하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스스로 회피하냐? 네. 일반 판사님들은 네. 이게 본인들이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장판사도 가야 되고 네. 대법관도 가야 되고. 근데 이 헌법재판관은 법조계 커리어의 끝이란 말이에요. 네. 더 이상 내가 승진할 게 없어. 아.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는 게 뭔 상관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일반 판사님들은 회피를 안 하면 나중에 승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관은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굳이 네. 회피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또 맞아요. 국회가 요구했던 내란죄 철회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어떤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답을 정해놓고 처리를 하고 또 이 내란죄 국회가 요구했던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미루고 있으니까 또 귀찮고 골치 아픈 것 같은 건 좀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네. 법조계에서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저희 주장이 아니라 이게 뭐 다른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듣는 그런 주장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법 절차는 존중해야 하고 사법기관의 결정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 이 사법 시스템이 붕괴를 하면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게 되고 뭐 이상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법기관의 구성이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해결이 되는 게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는데 그 사법기관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존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론이 만약에 위헌으로 내려진다면 또 최상목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임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지적을 받게 돼요. 이 마은혁 후보자까지 함께 하게 되면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이 우리법연구회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요. 국회 불법 점거 사건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종 벌어지죠.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 민노당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때 그 재판에 대해서 마은혁 판사죠. 마은혁 판사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이 공소 기각 결정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또 그때 논리가 민주당의 문제인데 왜 민노당만 기소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소 기각이라는 거는 검사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유죄 무죄 판결을 조차 내리지 않겠다라는 아하. 겁니다. 사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나는 이 사람 처벌 원치 않는데 왜 이 사람을 기소했어요라고 하면 공소 기각이 나오는 그런 류의 범죄예요. 그렇죠.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에서만 이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공소 기각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이제 민주노동당 그 관련자들이 국회를 점거한 사건. 네. 제가 이때 국회에 있었죠.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당한 사람이에요. 아하. 정말요? 이때가 이제 아, 잘못 셨네. 이때 2009년 FTA가 뭐 통과되니 많이 하던 한미 FTA 그 네, 시절인데 네, 네. 제가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에 근무했습니다. 아하. 이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좀 일 좀 하려고 하고 좀 네. 퇴근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강기갑 의원님이 아. 모포를 하나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공중부양하시던 분. 네, 탁 털친 다음에 까르세요. 네. 그 누우시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럼 저희끼리 또 직원인데 예. 직원들끼리는 또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에서 3년 일하다가 로스쿨을 간 케이스인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퇴근을 못 하고 저희도 퇴근 못 하고 네. 업무도 방해되고 뭐 이러한 사건이에요. 사실 18대 국회 때는 미디어법 뭐 방송 도입하는 미디어법이나 네. 혹은 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제한하는 뭐 기간제 근로제법 이런 것 때문에 몸싸움이 좀 많이 있었던 국회인데 한미 FTA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 네.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 그 민주동당 국회의원 한 분께서 이 최루탄을 본회의장에서 터뜨렸어요. 아. 김성동 김선동 예, 의원인가? 터뜨려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제 통과가 되긴 했는데 네. 체류탄을 맞으면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판사 시절에 공소 기각을 했다는 아, 것이죠. 기각을. 이거는 네. 그냥 뭐 난 유무죄 판단도 안 하고 얘네는 공소를 잘못했어. 얘네는 정치 활동을 한 거야. 그 논리 자체가 민주당도 그랬는데 왜 얘네만 그래? 왜 얘네만 그래? 왜 네. 그리고 얘네는 정치 활동을 한 거 아니야? 사실 선출직도 아니고 대다수의 12명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일반 당원분들이었는데 네.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공소 기각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 사고가 좀 약간 편향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경험자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또 현장감이 생생하네요. 있습니다. 아, 제가 가끔 경험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역시 우리나라 생생합니다. 사법 절차에 네. 대해서 경험담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문영배 대행 얘기도 한번 해봐야 네네.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문영배 대행 관련해서 지난주에 기사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많이 썼죠, 예. 또 기자님도 그 블로그를 1,500개를 또 다 분석을 해보시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88건의 독후감을 또 직접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 현재 업무 시간 동안에 독후감 쓴 걸 보도했더니 10분이면 쓴다.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속칭 이거 소위 요즘 말로 뭐 타격감이 좋다. 뭐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제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다른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이 판사님 개개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법관은 사법 절차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법관을 공격하지 말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영배 이 그 재판관님은 좀 희한해요. 좀 희한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법관들 네. 중에서 SNS 하시는 것 자체도 희한한 거고 이렇게 흔치 않죠. 근무 시간에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완전 처음이에요. 이게 왜 그리고 이게 법관분들이 SNS를 왜 안 하냐면 저희가 판사님들의 성향을 변호사들이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판사님들의 이러한 그 SNS를 엄청 찾아보는데 저는 단 한 분의 판사님의 SNS도 못 찾았어요. 아. 제가 아는 사건 중에서. 근데 네. 이렇게 대놓고 막 글을 1,000몇백 개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네. 변호사들이 여기에 맞춤형 변론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법연구에서 가장 왼쪽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니까 예, 맞춤을 변론하는 스스로 거죠. 예. 그럼 그랬잖아요. 왼쪽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피고인이 처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 피고인에 대한 변론 요지서에 피고인은 진보 무슨 당에서 최선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무슨 집회에도 나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음주운전도 그 집회를 나가기 위해서 술을 먹다가 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다 보면 네. 판사님들이 나랑 같은 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렇게 SNS로 성향 드러내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성향을 엄청 드러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SNS 목록을 문영배 재판관의 SNS 목록을 지금 의견서로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예.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이거 다른 헌법재판관들 7명이 보기에는 야 이거 우리 그 헌법재판관 집단의 명예가 너무 좀 실추가 되고 있다, 좀 씁쓸하다라고 다른 분들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NS 팔로우 목록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뭐 난 피도 파란색이라는 민주당 지지자 계정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가 소개 그린 계정도 있었다. 뭐 안기령 전 대변인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계정도 여럿 보인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거나 아예 계정 이름이 윤석열 기소 구속인 계정도 포함이 됐다. 이거 상당하네요. 자, 정말. 그리고 예. 이게 법관 이해 문제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제가 선거에 예비 후보에 등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때 저의 그냥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일반 공무원들이나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이 제가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 제 SNS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교무실로 전화 받고
받고 선관위에서 전화 옵니다. 아하. 선관위에서 교무실로 전화 와가지고 무슨 선생님 바꿔주세요 한 다음에 네. 그 강대규 예비 후보자 출마 선언에 좋아요 눌렀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이 법관이 그러니까 법관도 공무원인데 이거 선관위에서 이런 거 그때그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이런 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재해야 돼요. 근데 왜 못했냐? 이분이 선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아하. 부산시에 있는 무슨 한 구의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법관이면서 공무원이면서 정치인 글에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달리고 이거 진짜 희한한 분이에요. 여기서 선관위의 문제점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네, 이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 요즘 그렇게 된 역할을 거죠. 하시는 예.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SNS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님이 그랬잖아요. 인생의 낭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NS 예, 시간 낭비 서비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었는데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도했던 그 독후감 업무 시간에 썼던 그 내용에 대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서 어떤 걸로 고발을 했냐? 본인의 이제 김태우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업무 시간에 지속 반복적으로 장기간 개인 용무 취미 생활을 해온 문 재판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렇게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더 저희가 일부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정말 저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저는 이 사건이 제 사감을 어지간하면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나라 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드디어 2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내일. 이게 2019년에 시작한 사건이니까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니까 네. 벌써 매년 6년, 5년, 네. 6년? 네, 맞습니다. 아유, 말도 안 되게 오래됐네. 이거 뭐 1심에서 3년을 끌기도 했던 사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정말 이례적으로 정말 이런 사건 없어요. 네. 이례적으로 이렇게 몇 년씩 길게 끌어온 사건은 없고요.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려면 진짜 이거 특검해야 왜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렸냐? 네.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심에서 3년이 나왔고 내일 선고가 있는데 내일 선고는 항소 기각이냐 항소 인용이냐라는 부분인데 아하. 1심에서 3년을 했는데 양형부당으로 만약에 항소를 했을 때 형량을 줄였으면 줄였지 이 형량 자체를 무죄로 만들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그냥 항소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일 법정 구속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 황운하 지금 의원이죠. 황운하 그 이분이 조국혁신당이죠. 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의원 그다음에 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연루가 된 사건인데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 황운하 그리고 또 당시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분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또 선고가 됐습니다. 그랬던 사건이고 지금 이제 드디어 내일 이게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2심 선고가 있다고 하고 자 이거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사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했었거든요. 2019년 벌써 때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20대 초반에 취재를 했던 사건이네요. 나만 웃나? 네, 그랬던 사건인데 네. 저는 이 사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이에요. 네. 당시에 울산시장 후보였는데 이 김기현 의원의 그 선거 사무소가 차려지는 날 그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요. 아 이거 진짜 타이밍도 그랬고 그때 뭐 보도도 나오고 네. 그 당시에 처음부터 사무소를 차리는 날부터 사무실을 차리는 날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니까 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30년 친구가 당선되는 게 뭐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 국가 시스템 전체가 달라붙어가지고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서 참 좋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정권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수사권에 대해서 움직이면 특검을 하는데 이 사건을 특검을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경찰,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수사권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또 내일 선고에 누가 영향을 받냐면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거 재기수사 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유죄 선고에 대해서 형량에 대해서 조국에 대한 관련 수사도 또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조국 임종석 조국 네. 지금 조국 전 대표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에는 이제 뭐 불기소 처분을 했었는데 이게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져서 중앙지검에서 재수사 뭐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 2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